여야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추가 협상을 벌이기로 했지만 여당의 단독 법안 처리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협상이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비해 9일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공수처법 처리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무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열어 경제 3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 단독 처리를 시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독단적으로 공청회를 여는 등 입법 독재에 나서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0일로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의 사퇴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검사 징계법에 문제가 있다며 이른바 추미애 폭주 방지법을 제출했습니다.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여야가 공수처 출범을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에 대한 야당의 입장과 함께 전직 대통령 대국민 사과를 둘러싼 당내 논란은 무엇인지 국민의힘 김병민 비대위원으로부터 들어봅니다. 뉴스앤 퍼머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인 최인호 의원과 함께 나흘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징계위 전망과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등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합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문제를 따로 협의하면서 합의가 될 때까지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를 미루기로 합의했었지만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모레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법안 소위 의결을 시도했고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요구로 막으면서 사실상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무산됐습니다.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문제를 따로 협의하고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를 보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까지 시도하자 원내대표 합의는 사실상 없던 일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 직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해 법안 처리를 막았고 5.18 역사 왜곡 처벌법 단독 처리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고 주 원내대표는 헌정 파괴, 민주주의 파괴, 법치주의 파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밀어붙일 수 있지만은 우리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다해서 끝까지 막아내고. 이 같은 반발에도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모레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우리 당은 모레 본회의까지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를 요청했지만 법안 처리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열린민주당 1명으로 구성됐고 의결 종족수인 3분의 2 이상의 조정위원이 법력권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안건조정위는 내일 오전 9시로 예정돼 있고 민주당은 안건조정위를 거쳐 전체 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리는 모레까지 법사위와 본관 중앙홀에서 철야 농성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내일 오전 안건조정위 개최를 두고 여야가 극심한 갈등을 빚을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모레 본회의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발동해 법안 처리를 저지할 계획이고 이에 맞서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안 되면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법과 경제 3법 등 쟁점 법안의 처리를 시도하면서 야당과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속도전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며 절차상의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를 열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차입 공매도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당초 예정된 법안이 처리되자 민주당은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 감독법, 사회적 참사 특별법 등 22건의 안건을 상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과 금융소비자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지만 관련 법안을 전체위에 상정조차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며 입법 독재에 나서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여야 원내대표 간의 정치적 합의를 요청한 사항이라며 심사를 안 하려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금융그룹 감독법과 공정거래법은 우리 경제에 주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이 전투하듯이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며 안건조정위에 회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5.18 민주화운동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5.18을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5.18 왜곡 처벌법이 단독으로 처리된 데 항의하면서 향후 의사일정에 불참하겠다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도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야당 원내대표 간 협상이 명확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면서 소위원회에 남겨뒀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법무부가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공방도 격해지는 모습인데 민주당은 윤 총장의 퇴진을 거듭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이른바 추미애 폭주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김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총장의 운명이 결정될 법무부 징계위를 앞두고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자진 사퇴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가 되어 일부의 국민에게는 환호를 받고 일부의 국민에게는 적대의 대상이 되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민주당 소속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의 퇴진을 직접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적폐 기득권 세력에 편승해 집단 항명을 일삼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민주주의를 공격했다며 스스로 물러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향해 징계위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실이 감찰 대상자인 윤 총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징계위 구성도 공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법과 대통령의 지시를 잘라먹은 추미애 장관부터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대통령님 징계위 절차를 취소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임의로 면직시킬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추미애 폭주 방지법을 발의하겠다며 추 장관에게 사퇴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과 관련해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 관련 사안에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당내 일부에서 반발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국민 사과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내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과 유죄 판결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시기가 됐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언급한 내용입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4년이 되는 모레 9일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 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줄곧 관련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사법 절차가 완료되는 이후에 적절한 시점을 택해가지고서 이에 대한 제가 대국민 사과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내 최다선인 서병수 의원은 지금은 대국민 사과가 아닌 우파 전체를 적폐로 몰고 행정, 입법, 사법을 장악해 독재를 꿈꾸는 무도한 세력을 단죄하기 위해 힘을 한데 모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명백한 월권이라고 비판했고 배현진 의원도 두 전직 대통령의 뜬금포 사과보다 문재인 정권의 탄생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선거에 미칠 영향을 거론하며
당내 반대 의견을 전달했는데 김 위원장은 대국민 사과를 못하게 한다면 더 이상 비대위원장직을 맡을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반발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시점을 정해서 사과할 것이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이슈 분석, 오늘은 장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정기국회 종료까지 이틀이 남았습니다. 이틀을 남겨두고 지금 전국이 아주 어지러운데요. 특히 이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 문제 때문에 야당이 피켓 시위에 들어갔죠. 네, 이 뉴스엔 첫 소식으로도 들으셨지만 이 공수처법 개정에 키를 거머쥔 법사위, 오늘 소위는 시작도 하기 전부터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민주당이 언제든 이 공수처법 개정을 수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국민의힘은 휴일인 어제도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이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요. 오늘은 오전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 등을 이어갔습니다. 이 당 소속 의원들에게 는 정기국회 종료까지 국회 비상 대기령도 내려진 상태고요. 네. 이처럼 일촉즉발의 긴장감은 오늘 오전 이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풀어지는 듯 보였는데요. 먼저 양당 원내대표의 회동 시작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시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이지 마시고 논의에 논의를 거듭해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냥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그냥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또 원치 않을 겁니다. 이 박 의장의 중재에 따라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이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하면서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처리도 유보됐습니다. 네. 하지만 법사위 소위에서 이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여당 단독으로 통과하면서 이것이 전국 경색의 발단이 되고 말았는데요.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부 의원이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니 그 결과를 보고 법안을 심사하는 게 좋겠다 해서 민주당 백혜령 간사도 동의했는데, 국민의힘이 법사위 소위장을 나가 있는 사이 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5.18 특별법을 의결했다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 측은 원내대표 간 협상이 민주당의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면서 여야 정책위 의장들의 이 법안 논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이 박 의장 주재 양당 정책위 의장과 수석 부의장 간 쟁점 법안 논의에 불참한 건데요. 이 결국 원내대표가 끌어낸 극적 합의가 1시간도 안 돼 파기되는 그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공수처 출범을 희망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네. 결국 공수처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 처리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한 발언인데요. 공수처 출범과 개혁 입법의 시간을 정기국회로 못 박았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네, 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모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달라는 요청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 개혁 입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민주당도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해온 대목인 만큼 모레가 이 법안 처리의 디데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따라서 모레 이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막을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네. 본회의에서 이 필리버스터로 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정도에 불과한데, 조금 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결정했고요. 이에 맞서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9일을 넘긴다면 다음 날이라도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예산안으로 불을 지핀 여야 협치는 깨지고 또다시 전국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공수처법 개정안은 그 모레 본회의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네, 되겠습니까?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
국민의힘의 의결 정족수를 낮춘 공수처법 개정안은 오늘 안건 조정이 회부됐기 때문에 내일 오전 첫 안건 조정위가 열립니다. 이 국회법에 따라 안건 조정위는 최대 90일 동안 활동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안건 조정위 심의 기간 내에 언제든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안건 조정위에서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수처법 개정안과 함께 국정원의 이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또 자치 경찰제를 도입하는 경찰법이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공정경제 3법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과 이 비지주 금융그룹에 규제를 적용하는 금융그룹 감독법과 함께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 상법도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요. 여기에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와 이 확성기 방송 등을 처벌하는 대북전단 금지법, 그리고 상시국회 조항을 명문화한 일하는 국회법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본회의에 올라갈 이 다수의 법안들에 대해 이미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는 만큼 모레 본회의에서 여야 충돌을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네, 이슈 분석 장정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회 산자중개위가 현대차 등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 시장 진출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중고차 시장의 폐해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의견과 시장 독점으로 오히려 소비자 권리가 침해받을 것이라는 상반되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한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작년 2월 중고차 매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기간이 종료되자 현대차는 지난 10월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자기 신차를 산 고객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고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저희 완성차가 절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고 중기부가 중재에 나선 상태입니다. 공청회에서도 찬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먼저 찬성론, 중고차 시장이 더 이상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를 받아야 할 만큼 영세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연간 매출액이 공식적으로 10조 원이지만은 저희들 추정이 한 20조 원 정도까지 이를 걸 추정하고 있습니다. 타 생계업종에 비해서 영세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기업 진출로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이를 통해 불투명한 가격 상정, 허위 매물 등 폐해가 바로잡힐 거라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이 소비자 가격, 중고차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에는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 구조 속에서 이 가격을 받게 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반대 토론자들은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 독점적 지위를 손쉽게 차지하고 시장 생태계를 파괴할 거라고 우려합니다. 영업소를 통해서 아니면 경매장을 통해서 모든 상품을 매집한다면 우리 생태계는 완전히 무너지고 사멸할 것입니다.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선진국인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도 자동차 제조사가 직접 중고차 판매에 나서는 걸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법사위 소위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 시도에 반발해 공청회에 불참했습니다. 국회방송 한도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택배기사의 과로사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출범시키고 본격 논의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출범식에 참석해 택배기사들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는 노사 간의 협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사회적 기구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면 당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원외 당협위원회 138곳에 대한 당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35%인 49곳의 위원장 교체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양희 당무감사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하위 평가를 받은 42명과 잦은 출마와 낙선으로 지역에서 피로감을 느끼는 7명이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교체 대상인 당협위원장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비상대책위원회와 논의 후 최종 확정지을 방침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장은 사랑의 열매 전달식에 참석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이 더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예종석 사회복지공동모금 회장은 기부금이 세금의 역할을 보완해준다는 인식을 통해 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 있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2월 7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중에 4명은 추 장관이, 3명은 윤 총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에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 해결 방안을 물은 결과 추 장관만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44.3%, 윤 총장만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30.8%, 두 사람 모두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12.2%로 나타났습니다. 또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60대, 70대에서는 절반 이상이 추 장관만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40대는 절반 정도가 윤 총장만 사퇴해야 한다고 답해서 대조를 이뤘습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오랫동안 지속된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 국면에서 추 장관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10일 법무부 징계의 결과에 따라서 추 장관, 윤 총장 이 두 사람 거취에 대한 여론도 움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의 거취 문제가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두 사람의 갈등은 불복 소송전으로까지 번진 상황입니다. 누구도 물러서지 않는 두 사람의 치킨 게임의 끝은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부동산 정책의 수장을 맡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야권에서는 쇄신과 거리가 먼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김현미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서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답습할 것이라며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한 오기와 독선 인사의 결정판입니다. 역대 어느 정권의 부동산 정책보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일 낫다는 사람을 굳이 임명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라리 김현미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게 국민 화를 덜 돋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대표는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은 틀렸다고 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국토부 장관에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현미 장관의 경질까지 포함하면 총 25번의 부동산 정책 중 잘한 것은 25번째밖에 없다는 게 민심이었는데 이런 인사라면 25번째 정책도 대실패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 공약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의 기초를 닦은 인물로 알려진 변창흠 후보자를 정조준해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부동산을 빵에 비유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빵점이라며 이 정책을 실행에 옮긴 대표 주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출신인 변창흠 후보자라고 꼬집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이딴 잡음으로 집중 공세를 받았던 김현미 전 장관. 지금 야권에선 차라리 김현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변 후보자 내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야권이 벌써부터 철저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지금, 변 후보자는 야권의 송곡 검증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상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공수처 출범을 놓고 평행선을 달려오던 여야, 이 추가 논의에 합의하면서 협상에 물꼬가 트이는 듯했는데요.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정면 충돌하면서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과 유죄 판결에 대해서 사과하겠다고 밝히자 당 내부 잡음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김병민 비대위원 연결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공수처 관련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이 여야가 공수처장 추천을 다시 협의하기로 하면서 이 숨고르게 들어가나 했는데요. 이 여당이 공수처 단독 처리 기류를 보이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야당이 법사위 앞에서 피켓 시위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사실 더불어민주당에 비했을 때 강력한 힘을 가진 의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아주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거대한 의석의 힘으로써 이 공수처법을 무리하게 강행 처리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아마 막아낼 수 있는 표결과 의석의 힘은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결국 개혁 법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국민의 절대 다수의 의사가 힘이 모이고 실릴 때만이 연속성 있는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 공수처 개혁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추미애 장관 사태를 보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이렇게 어렵구나 느끼기도 합니다. 공수처 출범의 제1의 조건 한 가지를 뽑으라면 단연코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뽑을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이렇게 야당을 깡그리 무시한 채로 일방적인 법안 통과로 본인들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추천하려고 한다면 아마도 그 출범된 공수처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은 결국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의총에서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거든요. 예. 더 이상 그 어떤 협상의 여지가 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의사가 너무 뚜렷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해 있었던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물리적인 투쟁이라든지 국회 내에서 손쓸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통해서 보다 많은 국민들께 민주당이 처리하려고 하는 공수처법의 처리 취지가 무엇이며 정치적 중립을 깡그리 무시한 채로 이렇게 일방적인 폭거에 나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마 많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서 왜 그토록 문재인 정부가 이런 공수처법을 일방적인 강행 처리하려 나서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마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득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예고를 했는데요. 오는 9일 이틀 뒤네요. 콕 찍어서 시점을 앞당긴 이유가 있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비대위의 출범과 함께 더불어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하겠다는 의지를 늘 밝혀왔습니다. 사실 그 국민 앞에 참담했던 심정으로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고 또 헌정사상 유례없는 탄핵으로 이어진 데 대한 분명한 사과가 필요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고요. 이 돌아오는 12월 9일이면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일이 가결됐던 시점이기도 하고 네. 내일이면 4월 보궐선거에 대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이 과거의 잘못된 문제를 분명하게 걷어내고 앞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음과 동시에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그 법이 허용되는 범위의 권한을 벗어서 남용하게 됐을 경우에 국민으로부터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경고의 성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내용들을 담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과오에 대한 과거의 문제들을 한번 딛고 넘어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사과를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대국민 사과와 관련해서 당 내부 비판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비대위 체제 자체를 흔드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는데요. 지금 비대위원이시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민주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개별 정치인의 여러 가지 의사표현이 충분히 가능한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의 정치인의 발언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출범하고 난 이후에 거의 모든 사안마다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피력했던 분들의 발언도 있고요. 네. 또 일부 정치인들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보궐선거 출마나 그 이후의 정치 행보에 대한 환경이랑 맞닿아 있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사실상 늘 큰 격차로 밀려 있었던 두 정당의 여론조사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은 1당과 2당이 바뀐 채로 나타나고 있고 네. 또 국민의힘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번에야말로 국민의 뜻에 따라 승기를 잡고 그 이후에 있게 되는 대통령 선거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선거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의힘의 비대위의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여기 힘을 싣고 있는 여론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조화하면서 앞으로 있게 되는 4월 보궐선거까지 쭉 개혁과 혁신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보다 많은 지지들을 함께 담보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그렇다면 이 김 위원장이 네. 예고대로 이 대국민 사과에 나선다고 보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아마도 많은 국민들 앞에 이야기를 한 만큼 적어도 내일 모레 전까지는 미리 사전에 예고했던 이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 문제없이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병민 비대위원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여야,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최종 담판에 나서기로 합의를 했다가 이 여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 조짐이 보이자 이 전국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이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일정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 주 전국이 경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정기국회가 지금 이틀 남았는데요. 이 상당히 전국이 어지럽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늘도 관련 논평을 5개나 내고 왔습니다. 상당히 바쁘시군요. 네. 예. 또 방송에서도 제가 많이 뵌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들으셨겠지만 지금 뭐 야당은 필리버스터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가 없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도 이 공수처 추가 협상 좀 물 건너 갔다 좀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막판까지 대화하고 또 협치의 노력은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법 시행 예정일이 5개월이나 지나도록 한 번도 적극적인 협조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데 3개월이 걸렸고요. 또 추천위원회가 한 달 지나고도 보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거든요. 소수 비토권을 악용해서 그야말로 공수처 자체의 출범을 막으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대화한다 한들 과연 건설적인 합의 내용이 나올 수 있을지 상당히 회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권력기관 개혁의 완성이라는 그런 측면 또 무소불위의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서 권력기관의 개혁의 대의에 또 동참하게 하는 그런 공수처의 출범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당이 그간 미루고 미뤘던 이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야당의 경우에는 모레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기로 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또 어떻게 입장 어떻습니까? 필리버스터는 물론 뭐 야당이 할 수 있는 법에 보장된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즉 소수의 비토권을 악용해서 국민들의 염원인 공수처 자체를 출범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공수처를 설치하려는 법 개정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요, 이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 이 10일 오전 10시 반에 지금 열리기로 시간을 못 박았는데요. 징계위 일단 어떻게 열리긴 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연기를 요청했고요. 네. 4일 또 10일 이렇게 두 번이나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에는 뭐 정상적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고요. 네. 아주 공정하게 또 독립적으로 잘 판단하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이 이 헌법소원을 지금 냈잖아요. 그리고 또 징계위원회 명단, 또 감찰 기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인 방어로 보인다는 얘기도 있고 또 약간 정치적 행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던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헌법소원은 적법하게 통과된 법에 의해서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헌법소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법무부가 진행하는 징계위원회는 법무부의 법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월성 원전 수사에 지금 드라이브를 또 걸고 있습니다. 이 윤 총장의 이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감사원의 그 감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면이 뭐 있었다고 부정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부분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그 법원의 판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더군다나 검찰총장이 복귀하자마자 그동안 미뤄왔던 월성 1호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행위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네. 앞으로 이 정책과 관련된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된 또 다른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적 행위들을 이 사법화, 수사화 이런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금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탄소 제로 정책이라든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그린 정책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나라도 그에 당연히 큰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가야죠. 그런 세계적인 흐름에 발목을 잡는 이런 정책에 대한 명백한 정치 수사라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익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추미애 윤석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당이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출구찾기를 모색하자는 목소리도 있는데 강경론, 그리고 동반퇴진론, 그리고 순차퇴진론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의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추미애 장관의 동반 사태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저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징계위는 징계대로 독립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요. 네. 잘 진행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문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40% 아래로 떨어졌고요. 또 민주당도 지금 29.7%, 이 국민의힘이 31.3%니까 역전됐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당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우선 뭐 지지율은 이 등락을 네.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조금 분석을 해보면 저희 당의 지지층들은 왜 180석이라는 힘을 모아줬는데도 왜 이렇게 빨리 이 제대로 처리를 못하느냐에 대한 그런 그 질책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고요. 또 중도층은 개혁에는 동의하지만 또 공수처 철범이라든지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좋은데 그 과정에서 좀 혼란스럽고 잡음이 좀 있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또 아주 정교하게 절차를 잘 밟아가지 못하는 점도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또 질책의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큰 대의, 지금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되는 권력기관 관계 3법을 보면요. 경찰청법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수사권의 1차 주체가 경찰이 되었습니다. 그럼 경찰의 모든 수사력을 다 집중하는 것이 맞냐? 그렇진 않죠. 그럼 경찰 내부에서도 수사와 관련된 권한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도록 만들었고요. 또 국정원법도 이제는 국정원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또 법을 바꿨거든요. 그와 아울러서 또 다른 권력기관인 검찰에 대해서도 공수처를 설치해서
막강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서 상호 견제하게 하자. 네. 결국 이런 권력기관의 민주화, 개혁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결국 권력기관 3법이 완성되고 또 공수처가 제대로 설치가 되면 이를 바라는 국민들의 지지는 다시 저희들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야당 행보에 대한 또 여당의 입장도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과오에 대해서 모레 대국민 사과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 내부에서는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 입장 어떻습니까? 뭐 김종인 위원장님의 그런 그 사과 의사는 바람직한 것이고요. 오히려 만시지탄이다 하는 느낌까지 들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명박 MB계의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또 반대하고 나서고 네. 또 친박 계열의 또 중진 의원들도 반대하고 나서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과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진정한 사과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 좀 의문스럽고요. 네.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또 잘못된 과거의 정부의 행태, 특히 헌정 중단 사태까지 일어났던 부분에 대한 반성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사과를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합의 소식을 좀 짚어봐야겠는데요. 6년 만에 이번에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뭐 상당히 이제 매년 예산안이 통과될 때마다 어려웠었는데요. 어떻게 뭐 코로나 때문일까요? 이렇게 비교적 좀 순항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6년 만에 여야가 합의해서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이 또 의미가 있고요. 또 11년 만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예산안보다도 더 많이 정액이 됐다. 네, 그것도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부의 예산이 늘어난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가 지금 3차 대유행이다라는 정도로 지금 다시 확산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그로 인해서 생계의 위협을 받는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정말로 이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것이었고요. 또 코로나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치료제도 중요하지만 백신의 보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백신의 접종을 받게 하기 위해서 4,400만 명분의 백신을 제대로 확보하자. 예산으로 미리 대비하자. 이런 또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을 하다 보니 정부의 예산안이 좀 늘어나게 된 그런 배경이 되었죠. 네, 이렇게 기쁜 소식이 들리긴 했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 해마다 반복돼 온 이 쪽지 예산, 또 밀실 심사 이런 부분을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즘은 과거처럼 쪽지 예산이 없습니다. 없나요? 네, 예. 다 서면 질의를 해야만이 즉 공개적인 책자에 실린 그 예산안에 대한 요청만이 심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책자에 있으면 여야가 다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 서로 감시를 하게 돼 있죠. 그런 측면에서 과거의 쪽지 예산은 없어졌다. 다만 일부라도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뭐 부분이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과거보다는 훨씬 많이 줄어들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얘기를 소위에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 보니까 과거와 같은 일은 거의 뭐 많이 시정됐다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투명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지역구가 부산 4구 갑이시죠. 네. 이 질문도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여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속도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 부산 분위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20년 만에 부울경 약 800만 시도민들의 염원이 이제 해결될 것이다. 또 특별법 발의가 됐기 때문에 법으로 이제 가덕 신공항을 보장한다 하는 그런 그 기대에 많이 차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표시 먹기다 좀 이런 해석이 있고요. 뭐 공황 정치 아니냐 좀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제 김해공항 백지화가 된 것이 국무총리실의 검증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연말에 총리실의 검증위원회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내년 4월 달에 보궐선거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 네네. 즉 올 연말에 이제 발표를 예정을 했는데 올 연말이면은 내년에 선거가 원래 없는 해이기 때문에 아무런 선거에 지장을 주지 않고 중립적인 시기에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이제 그 시기에 검증위원회가 출범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검증하는 사이에 지금 보궐선거 요인이 발생한 겁니다. 네. 그래서 선거용이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는 주장이고, 만약에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생겼기 때문에 연말에 그러면 김해공항 백지화를 하지 말자라는 주장이라면, 그럼 보궐선거 끝나고 나면 또 내후년에 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방선거가 있고, 그럼 또 대선을 앞두고 하지 마라 이런 논리가 될 거고, 네. 그럼 문재인 정부 안에서는 그 공항과 관련된 아무런 정책 결정도 못하게 되는 무책임한 그런 상황이 오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주장은 전혀 맞지 않다. 예정된 검증위원회의 활동 결과로서 김해공항 백지화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정부가 대안을 찾는 그런 과정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애초에 네. 선거용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예, 이렇게 당연하죠. 봐야겠군요. 예. 네. 거대 여당의 수석 대변인으로서 이번 국회 임하는 자세도 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임하는 뭐 목표와 계획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수석 대변인을 맡으면서 제일 이제 각오로 삼았던 것은 좋은 소식을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드리자. 또 말을 험하게 하지 말고 네. 부드럽고 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말을 많이 쓰자, 이렇게 다짐을 해왔는데, 말은 제가 가급적 순하게 하려고 합니다만 내용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보다도 네. 자꾸 촉구하고 네. 또 결단해야 되고 예. 이런 내용을 전하게 돼서 좀 마음이 편치가 않죠. 그러나 올해의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해서 국민들에게 또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고, 특히 새해에는 방역이라든지 민생이라든지 또 경제를 챙기는 정말 민생 천하지 대본이라는 각오로 정치가 민생을 살리는 그런 소식을 전하고, 특히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되도록 저 나름대로 노력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석 대변인이시니까요. 앞으로 여야 협치에 더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활발한 의정 활동 계속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엔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네, 내일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대부분 영하권에 들겠습니다. 지역별 아침 최저 기온은요, 영하 10도에서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영상 3도에서 9도로 예상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추위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엔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위해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